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영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정현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수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회계사 공부할 때 그랬지만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요즘에도 객관식 책을 이제 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저희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객관식 준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객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넘겨서 이제 바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저희 구성은 일단 객관식반 왜 중요한가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1차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어떻게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파트별로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각 과목별로 1차를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에이, 기본 강의 열심히 들으면 객관식 꼭 들을 필요 없다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 강의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례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2차까지 생각해서 다양한 방면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데, 객관식 때는 저희가 정말 딱 객관식 1차 합격만 목적으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 있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강의를 일반적인 학생들은 듣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넘겨보시면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객관식반은 왜 중요할까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옛날에요, 기본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요. 이제 종강하는 날 학원들이 이제 종강하는 날 보통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실력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날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제 기본 강의 끝날 때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수업을 종강하고 마지막으로 정과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진짜 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내가 봤던 문제가 맞나? 내가 봤던 단원이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그냥 시험지 안 내고 나왔어요. 못 풀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를 뭐 저희 학원에서 들었던 다른 교육기관에서 들었던 지금 만약에 객관식 문제 드리고 자 30분 만에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중간에 나가실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또 그 기본 강의 저한테 들었던 학생들이 객관식반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되게 많은 고충을 털어놓는 게, 선생님 이걸 어떻게 1분에 한 번씩 풀어요? 이거 저 혼자 풀면은 20분은 걸려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여기서 작년에도 1차 시험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한 문제를 1분에 푸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사이즈도 요즘엔 크고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방법으로 분계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뭐 그러면 이 시간 내에 절대로 풀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객관식 유형에 맞는 각 파트별 문제풀이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숙지하신 다음에 그런 걸 반복해서 풀고 연습하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때는 1차 시험에 맞는 각 단원별, 각 파트별 풀이법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 강의 때는 제가 회계 처리도 해보고, 분계랑 회계 처리랑 똑같죠? 재무상태표도 그려보고, 그림도 그려봤다면, 객관식 때는 그 중에서 한 개만 결정해서 그 한 개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각 파트를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객관식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저 바보로 보시나 본데 저 공부 잘해요 이러지 마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1차 시험을 6개월 만에 붙었는데, 그런 저도 실제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계산했더니 1200이 나왔어요, 답이. 근데 보기에 1200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풀어보죠. 그래도 1200이 나와요. 근데 여전히 보기에는 1200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1200에서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거나, 그래서 그걸 답으로 쓰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문제 풀면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시 한 개씩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본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슷한 답을 봤죠. 그러다 보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뭐 5분씩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숫자를 그냥 밀어 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 하나는 그냥 문제를 우직하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풀면 맞추긴 하는데 우직하게 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한 문제 푸는데 한 10분 걸린 거예요. 맞았어요. 주변에 다 틀렸는데 저만 맞았어요. 그럼 기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 문제를 10분 풀었기 때문에 뒤에 9문제를 틀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뒤에 9문제 맞았는데 저는 그 문제만 맞고 뒤에 9문제 못 풀어서 틀리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이제 공부를 하시고 1차 시험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걸 1분 만에 풀 수 있는지를 시험지 이렇게 넘겨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능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지, 풀 수 없는 문제지, 손을 대면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이미 다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이제 딱 받으면 파본 검사할 때 넘겨보면서 감이 오셔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1차 시험을 6개월 만에 붙긴 붙었는데 그래요. 딱 커트라인으로 붙었습니다. 제가 1차 꼴찌로 붙었거든요. 회계사 옛날에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330점이 커트라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330점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도요, 시험 한 달 전에 대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 38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이거 그래도 나는 제대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내가 그래도 잘하는 파트, 잘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반복해서 보고 들어갔다고요. 진짜예요. 어려운 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예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지 딱 봤더니 제가 한 달 동안 내가 잘하는 파트라 공부만 계속 반복했던 파트는 풀고 나머지 건 그냥 승리에 3번 찍고 딱 나왔죠. 그랬더니 60점 나오더라고요. 야,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괜히 맞네요. 뭐 이러지 마시고, 무슨, 여러분 너무 무섭네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능력이 생기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뭐 잘하는지 내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때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객관식 문제에 맞는 프리트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랑 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한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공부하고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 일단 가리키긴 하는데 이건 어렵기 때문에 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객관식 때는 합니다. 기본 강의 때랑 2차 때는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왜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똑똑한데, 이러면서 또 혼자 푸시고 시험장 가서도 푸신다고요. 그리고 5분 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문제 푸는데 1분 넘게 걸리면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뒤에 걸 못 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객관식 공부하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객관식 문제에 맞는 정확한 프리틀 숙지, 속칭 왁구 숙지. 두 번째로 뭐예요? 질릴 정도로 일단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난 요건 못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괜찮습니다. 그런 거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다 요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넘겨보시면 우리 1차 시험이 이렇게 되거든요. 아직 1차 시험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보시면 이 교실을 보는데 80분씩 봐요. 그럼 재정학 40문제, 세법개론 40문제, 회계학개록 40문제, 선택법 40문제니까 모든 문제를 한 문제당 1분씩 풀면 되겠네요. 시험지 받으시면 재정학 40분에 푸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소법 막 40분에 풀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 설명이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재정화 30분에는 끊어야죠. 그렇죠? 예, 30분엔 끊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해서 세법학개론 우리가 50분 넘게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선택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선택법 대박이었어요. 저 80분 넘었어요. 그래? 잘했다. 야, 축하한다. 야, 몇 분 걸렸는데 선택법 한 40분 썼죠. 그래? 근데 시험 왜 떨어진 거야? 회계학이 꽈락 났어요. 너 때문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 때문일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썼다고요. 선택법은 20분 만에 끊으시고 나머지 60분을 회계학에 쓰셔야 돼요. 실제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저희 객관식 때 과목별로 시간 안배하는 것도 많이 좀 트레이닝을 시킬 예정이에요. 넘겨보시면 시험률이 있는데 보통 보시면 작년이 좀 어려웠어요. 작년 역대급으로 회계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에 과락 합격률이 좀 낮았는데 보통 그래도 에버러지로 보면 20% 후반, 30% 초반대가 저희 1차 합격률인데 여기에는 통계에 오류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통계에 오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속칭 3차생 분들이 계시다고요. 3차생이 뭡니까? 세무사 시험 2차까지 보는 거 아니었어요? 3차는 또 뭐예요? 1차 시험을 붙으면 2차를 2번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럼 2차를 처음에 보는 사람은 동차생, 2차를 두 번째 보는 사람을 유예생, 다 날리고 1차 다시 봐야 되는 사람을 3차생이라고 그러는데요. 3차생들이 되게 많아요. 3차생 분들 근데 거의 1차는 붙는다고요.
그분들 비율을 빼면 실제로 생초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1차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 학원이 좀 1차 커리큘럼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좀 빡세거든요. 시간 되게 많이 투자해요. 우리 지금부터 객관식 한다고요. 다른 학원보다 2달이나 일찍 시작해요. 그럼 어떤 분들 야 너 그거 뭐 1차 하는데 뭐 2차를 붙어야지 1차 하는데 되겠어 그러는데 아니죠. 1차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실질 합격률은 높지 않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지금 주말반 때문에 오신 분들은, 직장인분들은 더더욱이요. 더더욱.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 이제 세무사 공부하려고 회사 떨어뜨리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진짜 손을 꼭 잡고 얘기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절대 안 돼요. 그러거든요. 하지만 1차 붙으시고 2차 유예쯤 되면, 제가 이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때는 제가 하시는 거 보시고 성적 보고 손잡고 말씀해 드린다고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직장인 부신 분들은 여러분 1차 붙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럼 저희 학원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넘겨보시면 각 과목별 꽈락률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회계학 꽈락률이 작년에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계학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가르치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쵸? 제가 가르쳐요. 제 것만 잘 되면 되죠. 뭐. 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법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죠. 꽈락률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재정학이나 행정수도법에서 어느 정도 시간도 세이브하고 시험장에서 점수도 어느 정도 고득점을 맞아주고 세법학개론이랑 회계학개론에서 면가락해서 한 50점 사이 나온다는 전략으로 공부하시는 게 사실 1차 때는 가장 맞다고요. 물론 60점, 70점 목표로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래요. 여기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본공회 때는 중급회계를 들으면 중급회계만 쭉 듣고 세법개론 들으면 세법개론만 쭉 듣고 그러는데 저 1차 때는 2학이면 1주에 한 주에 이 4과목을 다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다 같이 어느 과목 빵꾸나지 않게요. 꼭이요. 그래서 객관식 때 저희가 시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 과목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요. 시간표를 보시면 그렇게 진행돼야 여러분들이 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해커스 경영 같은 경우에 저희 객관식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학원보다 2달 일찍 시작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내년 초부터 회계사를 하지만 이 2달 일찍 시작하는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회계사랑 같이 시작하고 회계사가 시험이 일찍 있다 보니까 회계사 객관식 시즌 끝나고 나서 저희를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1월 초에 시작한다고요. 보통 다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는 11월 초에 시작하는데 2달 차이가 나죠. 그 선생님 2달 갖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객관식 보통 과정이 끝나고 시험 한 일주일 정도, 내일이 시험이야. 한 하루 정도 남으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내가 수석할 것 같은데 막 이런다고요. 그쵸? 지금 우리 일주일이랑 막판의 일주일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도 수석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희가 2달 먼저 시작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학원보다 2달 먼저 끝난다고요. 보통 객관식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으세요? 물론 늘죠. 하지만 안 느는 친구들도 많아요. 객관식 문제집을 그냥 한번 본 거라고요. 그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딴 2달 늦게 시작한 학원 같은 경우에 객관식 종합반 끝나고 나면 시험까지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럼 나 혼자 한 번 보기도 벅차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긴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합격률 떨어지고 객관식반이 도움이 안 된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시간에 뜨뜻하게 국밥 말아 먹는 것처럼 객관식반 듣는 시간에 그냥 뜨뜻하게 혼자 공부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왜요? 너무 늦게 끝나서 그래요. 저희는 일찍 끝나요. 2달 전. 그럼 2달 끝나고 나면 2달 동안 놀리냐? 아니죠. 저희 학원만 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 스파르타랑 주말 GS가 있거든요. 스파르타랑 주말 GS는 뒤에서 또 잠깐 다시 얘기할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할까요? 저희 객관식반 저희가 1월 중순쯤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 전날까지 스파르타반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전에 일단 8시 반까지 오시면 전날 수업했던 내용을 10문제 시험 봐요. 8시 반부터 10문제. 그리고 등수별로 이렇게 붙여놔요, 밖에. 그쵸? 그리고 오후에 3시간씩 과목별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라는 요약 강의를 합니다. 왜 다른 학원들 마지막에 하루 끝장내기 특강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그거 별도로 또 해요. 마지막으로 특강을 과목별로 3시간씩 요약 강의를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해요. 과목별로 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잠 오는 시간이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느냐 아니고요. 8시 반에 전 과목 전범위로 5문제씩 25문제 시험 보고 가요. 미니 GS라고 하거든요. 그걸 또 성적 순서대로 붙이고요. 벽에. 그쵸?
요렇게 일주일 내내 시험 전날까지 그냥 요 순서대로 하나도 변동 없이 가는 게 스파르타예요. 그래서 보통 스파르타 가시면 과목별로 1000문제 푸세요. 1000문제. 저도 한 2000문제 만들어 놨어요. 1000문제 정도 풉니다. 다른 학원이 못하는 게 1000문제를 못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꽤 오랫동안 강사들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1000문제 정도 시험 보니까 아무래도 봤던 문제 또 나오고 하시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는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갖고도 부족해서 저희가 주말에 약 파는 거 같네. 이게 아니라 이거 갖고도 부족해서 저희가 뭐 하냐면 주말 GS도 하거든요. 요 기간에. 이 주말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하셔야 되는데 매주 10회 동안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날 실제 시험처럼 풀 사이즈로 전 범위를 10회 시험을 봐요. 10회. 보통 저희 학원이 그 정도 그때쯤 되면 한 200명 정도 보시거든요. 그럼 등수가 나오는데 보통 그 등수랑 실제 시험 등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가 사실 저희 강사진들이 해커스 경영 오기 전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요 커리큘럼으로 합격률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학생을 얘기하지 말고요. 처음에 등록한 학생, 환불 좀 빼야죠, 인간적으로. 처음에 등록한 학생 기준으로 합격률 53% 3년 동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 주말 GS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게 시험도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한번 유행하는 문제가 그게 쭉 나오거든요. 작년에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1차에 2월 달에 보는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 재고자산 조별 기준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 세무사 시험도 나왔거든요. 그거 저희 회계사 시험 문제 본 다음에 저희가 여기 2번이나 냈었어요. 그래서 다 맞으셨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코스가 있으니까 객관식을 하신다면 저희 학원 쪽에 오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회계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주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식반 진행하고 스파르타반 진행하고 동시에 주말 GS 진행하는 코스로 가고요. 얘는 시험 전날까지 운영을 하고요. 얘는 시험 전주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주말반, 네, 나오시지만, 주말반 하시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주말 객관식반 진행하고요. 스파르타를 주말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막 주중에, 회사 어디시죠? 제가 문제 갖고 왔습니다. 앉으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파르타반은 못하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엔 주말 GS를 저희가 동시에 주중반이랑 합쳐서 할 거거든요. 왜 주말반 하시는 분들 이런 불안함 있잖아요. 내가 주말에만 하는데 주중에 하는 사람들이랑 실력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그게 걱정돼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말 GS는 주중반, 주말반 상관없이 다 합쳐서 볼 거기 때문에 정확히 본인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만 운영해요. 이렇게. 저희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여기까지요. 시간을 가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희 주중 객관식반 같은 경우엔 주중, 주말 수업하긴 하는데, 이 7월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반에 오후 수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 객관식이기 때문에 오후 수업 있는 날이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교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주말반 수업하러 나오려면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막 애기가 합박하지 마 오늘 일요일이야 막 그러는데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들게 나오셨는데 사실 주말반은 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다 케어하는데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일부 과목은 있더라고요. 특히 뭐 세법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짜 좀 용기를 내서 하루에 다 끝내시길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루에 그 수업 3과목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만 이번에 특별히 세법만 일요일로 빼서 6시간 할 거예요. 세법만. 아니 저희가 취미로 주말에 학원 오는 건 아니니까요. 붙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야심차게 세법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저희 이 세무사 시험 1차는요. 비밀이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얘기 안 하는 그거. 이 퐁당퐁당이라고 한 해 회계학 어려우면 한 해 세법이 어렵고 한 해 회계학 어려우면 한 해 세법이 어렵거든요. 작년에 회계학이 어려웠어요. 세법이 쉬웠거든요. 올해는 세법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주말반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 이틀 나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로 세무사를 하실 마음이라면 1차부터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과목별 핵심 전략인데요. 넘어가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재무회계 어떻게 강의하면 건지. 일단은요. 회계는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작년에. 제가 봐도 어려웠어요. 저희 해커스 경영 유튜브 보시면 제가 푸는데 40분 걸렸다고 거기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답안까지 작성했으니까 40분 걸렸고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일반 학생들이라면 이거를 한 문제 1분에 푸는 거 거의 불가능이었을 정도로 사이즈가 컸어요. 근데 요즘 세무사 시험 재무회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유형자산 손상은 아시죠? 그죠? 내가 100원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을 20하고 상각 후 원가가 80인데 요 시점 말에 회수 가능액이 60이래요. 그럼 손상 차손이 얼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손상 후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회수 가능가액이 여기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손상되지 않았을 때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입을 잡죠. 옛날에는 저희 세무사 1차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환입만 물어봤다고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여전히 이래요. 근데 저희 세무사 시험은 이상해요. 1번 얘 얼마야? 2번 얘 얼마야? 3번 얘 얼마야? 4번 얘 얼마야? 5번 또 합쳐서 다른 거 얼마야? 전계정을 다 물어보는 경우가 요즘 세무사 시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왁구는 안 되고, 왁구도 중요하지만 전체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회계 면가랑은 당연한 거고 60점대를 목표로 합니다. 왜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48 자팔 정작 쓰시는 분들 있다고요. 승리에 행정소송법 재정학 80점, 세법개론, 회계학개론 40점, 4848 전략 쓰시는데 실제로 3636 나와요. 평균 꽈락 나오게 되죠. 저희가 회계학은 무조건 전 과목 60점 넘는다는 생각으로 회계학 60점 넘는 기준으로 가르칠 생각이고요. 정확히 1분 내에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 왁구도 정말 많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월에 객관식반 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기본부터 다시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정말 왁구 위주로 정확히 푸는 거 위주로 일단 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문제를 좀 많이 풀 거라서 이번 수업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 구분하는 트레이닝을 진짜 많이 시킬 거예요. 왜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재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 끝나고 나면 진도별로 계속 퀴즈 볼 거예요. 저 재무회계만. 원래 제가 이거 하면은 뒤에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조금 힘들어하시고 막 뒷말도 많아서 작년엔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인원도 좀 많고 해서요. 다시 퀴즈를 보려고 합니다. 재무회계는 전날에 시험 본 내용을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10문제 진도별로 볼 거고요. 채점하고 저한테 다 확인 받고 갈 거예요. 벽에 붙이는 건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볼 생각이니까 오셔서 저랑 왁구도 외우고 내 자신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 특징은 이번에 객관식 책이 좀 두껍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뭐 이론 요약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왁구북이라고. 석칭 왁구북을 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론 요약이랑 계산 과정, 회계 처리, 주요 회계 처리 다 모아놨거든요. 제가 정말 알바생들 쥐어 짜고 저도 집에 못 들어가고 해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잘 돼 있고, 요 책으로 객관식 공부하시고 2차 때도 요 책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서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때부터는 2차 때까지 쓸 수 있는 단권화된 요약서가 하나 있어야 돼서 제가 만들었어요. 요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일단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보다 우리가 객관식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회계만 놓고 보면 딱. 그래서 저는 요거 푸는 것만 잠깐 얘기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올해 기출문제거든요. 수익주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말도 굉장히 어렵고 뭐 많았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맞닿으면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1차 때 제일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문제를 푸는데 이게 어느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수능이랑 똑같아요. 이게 어느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수익단원이거든요. 수익단원? 그럼 수익단원을 보면 일단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인식 5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얘 읽어보면 뭐냐면 1단계 내용이에요. 계약식별. 근데 제가 강의할 때 기본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계약의 식별 같은 경우에 말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계산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이 단원에서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공부 중급회계에서 한번 들으셨을 테니까. 계약의 식별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유일한 한 파트가 뭡니까? 뭐세요?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럼 오시면 되죠. 네. 계약의 변경이죠. 계약의 식별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건 계약의 변경밖에 없어요. 중간에 계약이 바뀐다고요. 분명히 거래처가 나한테 개당 100원씩 100개만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넘기고 있는 과정의 중간에 미안한데 50개만 더 추가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변경이죠. 요 계약의 변경 같은 경우에 풀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1단계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럼 별도의 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범위가 확장되는지요. 범위가 확장됐다는 게 뭐냐면 추가 주문이 있었냐 없었냐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개별 판매 가격이 반영돼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이게 범위가 확장된 부분에 개별 판매 가격이 반영돼 있어야 돼요. 그럼 별도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면 별도의 계약이 아니에요. 만족을 못하면. 그럼 두 개로 나눠서 또 판단하시면 되는데 재화나 용역이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따져보면 되는데 그냥 야매로 기억하면 추가로 제품 주문된 게 있는지 제품 주문된 게 없는지 따져보면 된다고요. 돌아와서 이 경우에 우리 기준서 내용은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일부로 봐서 기존 계약을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거로 본다. 얘는 기존 계약의 일부로 본다. 기준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객관식 때 그거 기억한다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산하고 단가를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엔 단가를 평균 단가를 재계산하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엔 재화의 판매라면 매출 애놀이라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객관식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물론 배경 설명은 하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 변경과 관련해서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건 요게 다예요. 1차 목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왁구북에 보면 여기 나와 있을 거라고요. 제가 다 그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요 문제 보면은 제 교재 같은 경우에 객관식 교재의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색깔칠로 해놨거든요. 그럼 요 문제 같은 게 보세요. 가만히 요 가서 읽어보시면 제품 200개를 개당 1,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너무 물건이 좋아서 그런지 중간에 100개를 추가 주문했대요. 그럼 추가 주문했으니까 범위가 늘어났겠죠. 여기까진 되네? 오케이. 두 번째로 보라면 뭐가 나와 있냐면 추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판매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문구가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요게 만족이 안 되네. 그럼 얘는 아니네. 그럼 여기 내려가서 지금 추가 주문했으니까 아무튼 재화랑 요거 구분되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단가만 재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아주 쉬운 문제라고요. 근데 실제로 요거 맞춘 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수익이라는 게 기준서 문구가 어려워서 그냥 기준서 내용 외우기만 급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실제로 객관식 이제 재무회계 수업을 진행하면 이제는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계산 왁구 위주로 좀 강의를 해서 점수 올리는 데 집중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객관식 재무회계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재무회계 향후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객관식 진행하고요. 스파르타 얘기하는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요약 강의가 있거든요. 요약 강의는 정말 모든 분이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딱 들으시면 되고 주말 GS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굉장히 어렵게 절반은 실제 시험보다 쉽게 이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올 때 어려운 문제 나와도 대비될 수 있도록 제가 주제별로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월 초에 말문제 특강 있는데요. 지금 아직 학원이랑 협의를 못해서 저도 결정을 못했는데 학원이랑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말문제 특강을 할 수 있고요. 재무회계 하루 끝장내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저희 믿고 오시면 그 1차까지는 끝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오려고 아직도 뚱뚱하긴 하지만 어저께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셔서 내려가서 이제 물 좀 마시고 밥도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할 건데 우리 1차 객관식 1차 시험 보게 되면 여러분의 가장 큰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1차 턱걸이가 목표입니까? 1차 고득점이 목표입니까? 이제 여기 오셨으면 우리 지금부터 한 5개월 이제 1차만을 공부할 건데 무조건 1차는 고득점 하셔야 돼요. 고득점 하셔야 세무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1차 6개월 만에 붙었다고 그랬죠. 설명회 때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했다고요. 왜 안 했냐면요. 제가 2차는 3번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것도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330점 만점인데 330점 커트라인인데 채점했더니 327.5 나오더라고요.
그럼 떨어졌잖아요. 근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잘못 냈어요 교수님, 이거 다 정답 처리해 주세요. 이게 이의제기인데 제가 이의제기 한 문제 대서 붙었거든요. 완전 쌔뻑이 터졌죠.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한다고요. 왠지 아세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1차 시험 발표까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발표가 나요. 그럼 어중간한 점수로 붙으면 왠지 밀려 쓴 것 같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동차 때 한 달 반을 공부를 안 한다고요. 고마운 마음으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누구나 사람인지라 불안해서. 그럼 발표 나면 열심히 할 것 같죠. 지금이라도. 벌써 남들 동차 3개월 공부하는데 나 지금 한 달 반 날렸잖아요. 이미 이번 동차는 아니죠 뭐. 동차를 생으로 논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차 생으로 놀면. 그럼 1차, 2차 시험 보고 나서, 동차 때 2차 시험 보고 나서 남들 칠 때 나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 근데 기대한다고요 또. 그래서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11월까지 또 놀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이제 11월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 나면 떨어진 거 아니까 유예 과정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요. 왜? 거의 6개월 쉬었잖아요.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유해 강의가 수업 중에 제일 어려운데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 불같은 열정으로 앉아있다가 결국 못 알아듣고 아유 동영상으로 들어야겠네 빠진다고요. 그럼 공부를 할까요? 안 돼요. 왜? 12월에 연말이면 놀아줘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논다고요. 그럼 1월까지 금방 돼요. 그럼 1월 되면 공부할 것 같아. 안 해요. 이렇게 된 거 4월에 애들 1차 시험 끝나면 그때 같이 나도 합류해서 공부해야겠다 이런다고요. 4월까지 쭉 놀아요. 그래서 보통 유예까지 망치고 3차생이 된다고요. 1차 고득점 하는 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끝내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득점. 1차는 뭐라고요? 고득점.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이 야 너 설명회 갔다 왔다며 뭐가 제일 중요해? 묻지 마. 1차는 고득점이래.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원의 에이스죠. 서우성 선생님 모시고 재정학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네, 아주 듣는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왔다는데 저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참고로 이 설명회에서 다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재정학입니다. 왜일까요? 1차밖에 안 해요. 다른 과목은 연결성이 있잖아요. 근데 재정학은 딱 1차에서 끝나요. 재정학을 잘한다고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재정학 공부 다 해보셨습니까? 그때 책이 두껍죠. 책이 두꺼우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냥 두꺼우니까 어려워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재정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럼 잘하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강의의 모토가 뭐냐라고 물으면 수험적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학이나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실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선지 5개가 왜 맞고 왜 틀리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찾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왜 틀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딱 틀린 거거든요. 이게 맞았어요. 이게 왜 맞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볼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재정학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본서가 있죠. 우리 그 재정학은 바이블처럼 쓰는 기본서가 있어요. 모든 재정학 선생이 대부분 사용하는. 근데 매주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따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한번 해드릴 계획이고 거기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게 19년 기출문제예요. 잘 보세요. 문제가 최종 물품세예요. 자,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최종 물품세를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자, 여기 지금 기본 강의 들으신 지 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정학을 여기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합니다. 한 번이에요, 딱.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객관식을 계속 진행하면 그냥 놓게 돼요. 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의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진도를 이만큼 나갈 때까지 예습을 좀 해오셔야 돼요. 근데
세법하고 회계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하세요. 재정학은 저하고 저 수업이 있는 전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습만 하셔도 충분히 합니다. 정윤돈 선생님, 물도 한 모금 안 마신 정윤돈 선생님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GS가 있다. GS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답이야까지 보이실 거예요. 재정학은 그렇거든요. 그럼 보세요. 최적 물품세라는 걸 했더니 램지, 헤이그, 역탄력성 램지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최적 물품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기기 시작해야 돼요. 1번 램지예요. 그러면 램지 규칙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초과부담 최소화, 보상수요 곡선, 그 다음에 역진성 램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이 몇 번이냐면 우리가 3번이에요. 콜레테이그는 여가와 보완제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오답으로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빡 하고 나머지 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자, 이제 보셨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럼 이게 3번이 됐어요. 근데 2번이 갔더니 2018년 기출문제 뭐가 있냐면 또 램지 원칙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램지 원칙은 효율적이다. 램지 원칙이 역탄력성, 램지 원칙에서 역탄력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높은 세율이다. 그 다음에 감소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 램지에서 역탄력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선지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또 갈게요. 16년이 있어요. 그럼 또 램지예요. 그죠? 그럼 램지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됐냐면 똑같은 선지에 뭐가 있었냐? 이게 있었어요. 탄력성이 높은 재화일수록 높은 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 어디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여기 3번에 똑같은 거 있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또 이제 나왔어요. 2014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제 최적 물품세에서 뭐 얘기했냐면 이번엔 몇 번이야? 4번 보세요. 아까 콜레테이크 있었죠. 아까 이거였어요. 여가와 보완관계인은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된다. 그럼 똑같이 나와서 2번. 이제 감소량이 아니라 감소율이다라는 게 여기 있었어요. 감소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잡고 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제별로. 근데 이게 공부를 정말로 잘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책을 쭉 읽어요. 그리고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면서 모든 선지를 자기가 다 알려고 해요. 그러면 최종 물품세에서 나오는 선지는 6개 정도로 한정이 됩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객관식 기간 동안에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시험을 보는 1차 그날까지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주제별, 선지별 정리가 객관식 때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 노트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GS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GS를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서 이 문장이 이 개념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수업할 때 오늘은 저에게 10분이 주어졌어요. 누구처럼 이렇게 길게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수업을 듣으신 분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있고 아니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목소리도 또 누구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지루하긴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조금 제가 단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개념 정리를 제가 다 해드릴 거고 번호별로 꼭 정리하는 노트를 단언컨대 이 객관식 시험에서 객관식 시간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걸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제 기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첫 시간에 복습 퀴즈를 해요. 그러니까 첫 시간은 없겠죠. 두 번째 시간부터 복습 퀴즈를 보는데 이번에는 야심차게 복수 정답 시스템으로 가려고 해요. 야심차게.
아, 연습이잖아요. 야심차게 복수 정답 시스템. 그래서 한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고민 중인데 몇 개가 맞는지 알려줄까 아닐까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선지, 근데 참고로 그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가 정말로 눈에 익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는 안 봐요. 5개 정도.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다가 이제 하시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제 생각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이 공부라는 게 특히 이제 성인들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를 명확하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다들. 나는 좀 잘 아는 것 같아? 나는 좀 잘할 수 있어? 인데 매주 시험을 봐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교재에다가 프린트를 드릴 거고 그 프린트에는 요약이 좀 돼 있는 내용이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관 기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가 몇 개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걸 매 시간에 제가 드릴 거예요. 학원에 오시면 그걸로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기본서와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프린트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두 번째는 여기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짧지만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시간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할 거예요.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심플하게 풀고 포인트를 좀 잡을 겁니다. 무엇이 많이 나오는지 이거는 왜 잊으면 안 되는지 예요. 그래서 그렇게 3가지 단계를 할 건데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정학은 정말 1차에서만 하시는 거고 재정학 아까 꽈락률 몇 프로였어요? 기억나세요? 17%죠. 17%. 그럼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나 재정학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응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내용들은 거의 굉장히 오래된 내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제학이든 재정학이든 2000년대 넘은 이론들은 우리 수험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학부에서 대학원의 박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언컨대 재정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계산 문제도 우리 계산 문제도 제가 푸는 순서대로 다 1, 2, 3, 4, 5, 6, 7까지 적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아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 과정을 모두 알 필요 없어요. 왜? 시험 문제는 객관식 결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객관식에 나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객관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OX 특강 요거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마지막에 쫙 OX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정 회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영상으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어도 재정학만큼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합격에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객관세법의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훈엽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윤돈쌤이랑 같이 어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어서요. 일단 빨리 끝내야겠고요. 세법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뭐 세무사가 세법이 더 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선생님이 가장 자기 과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세무사는 당연히 세법이죠.
그래서 객관세법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시간은 주중반은 24회 배정돼 있어서 4시간씩 96시간 진행할 텐데 보강은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반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4시간 해서 세법이 보통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했어요. 저녁에. 근데 이미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들으면 그날 거의 녹초가 돼요, 사실. 사실 4시간만 들어도 힘든데 8시간 하루 종일 수업을 들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법은 어차피 복습 강의 넣어주니까 집에서 들어야지. 아니면 일요일날 카페 가서 해야지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날 또 나오셔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객관식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일요일날 10시부터 1시, 그다음 2시부터 5시 이렇게 6시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진행하는 일단 세법은 부소법 3가지 핵심법 배울 거고요. 나머지 기타 세법은 내년 1월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재를 일단 잘 보시면 이론서의 세법 엔딩 1, 2를 배울 텐데, 일단 기본서 세법 기본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양도 많고 조문 그대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세법이 이렇게 조문 순서대로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 실제 시험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상황, 그다음 그 세법의 유기적인 그 흐름,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압축한 요약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세법은 회계사, 세무사 10년 기출문제가 진도별로 잘 수록이 돼 있다 해요. 그래서 일단 객관세법 들으시는 분들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선생님 저는 아직 그 많은 양의 세법의 이론을 다 숙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모든 수험생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한 번 듣고 또는 재무회계를 한 번 듣고 재정을 한 번 듣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신곡 노래를 4분짜리 듣고 내일 그 노래를 다 불러봐라 라고 했을 때 못하는 거와 동일하죠. 그래서 그 과목을 한 번 듣고 내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세법에서는 마치 처음 듣는 사람처럼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기본반보다는 책이 일단 얇고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설명은 기본반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라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이다. 대신에 객관식에서는 기본반에서 문제를 최근 3년치만 풀었다면 최근 10년치 문제를 풀어서 모든 기출 유형을 내 걸로 만드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다 해요. 그래서 실제 19년도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그냥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총 40문제 중에서 부가가치세만 보여드릴 텐데, 부가세가 8문제씩 매년 출제돼요.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럼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어떻게 떠오르면 좋냐면, 이건 객관세법의 목차인데, 목차 챕터 4절이 과세표준 종합이란 챕터고, 거기에 다시 유형별로 엄청 쪼개놨어요. 그 최근 10년치 기출문제를 유형별로 잘 쪼개놔서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과세표준 종합의 유형 형태가 작년 1차 기출문제에 첫 41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해요. 실제 기출문제는 책 순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출제돼요. 그럼 그때 시험장에서 이거 내가 객관식 이론에서 객관식 책에서 봤던 과표 종합 문제구나. 근데 그거를 힘있게 봤어야 되는 이유는 21문제나 출제됐죠. 10년간 21문제나 출제됐다는 건 그냥 매년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은 과세표준 종합 매년 나오니까 무조건 가져가야겠구나. 그리고 이 이용을 이제 반복했을 때 시험장에서 보자마자 이거 과표 문제구나, 내가 봤던 유형이구나 해서 기계처럼 타다닥 푸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간이가세자의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객관식 유형에서는 챕터 9에 구성이 되어 있고 간이가세 계산이라는 유형의 유형 형태예요. 이제 주로 계산형으로만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이론형으로는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고, 근데 이 계산형 문제가 5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아서 이거는 좀 버려도 됐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트렌디한 문제였어요. 최근에 트렌디한 문제. 그래서 그런 느낌은 또 책에 몇 년도 기출에다가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좀 자주 나왔네,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했어야 되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과세표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심지어 과세표준 종합 문제가 21문제 출제했듯이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주제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호 문제의 환급이란 문제도 실제 챕터 8 납세 절차에서 배웠는데 4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 논제는 제가 작년에 왜 미뤘냐면 타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타시험. 세무사, 회계사뿐만 아니라 뭐 관세사, 공무원, 경찰 간부 이런 데서 세법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좀 많이 나와서 환급이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좀 힘있게 보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타시험 기출문제는 시험 한 달 전에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최근 2개년 기출로 타시험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문제도 뭐 난이도 하에 속한 문제고, 이 각 유형별 논제를 양이 너무 많은 세법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선 유형별로 정리하시고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객관식 종합반의 세법 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반복하는 과정이 객관식 끝나고 1월부터 4월까지 엄청 이제 본인의 회독, 반복을 통해서 진짜 내 걸로 돼서 이제 진짜 무슨 유형이 나오면 아 이거 그 유형이구나. 그냥 시험 기계처럼 그냥 거의 매지가이가 되듯이 객관식 지문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막 시험장에서 와 너무 쉽다, 룰루랄라, 세법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 이제 그 4개월 동안 반복한 거를 머릿속에 팍 집어넣으면은 실제 키가 좀 커요. 저도 그때 시험 전에 그래서 키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되면 그 이론이 다 문제지에 털어가면서 이제 고득점에서 세법을 합격하는 그 커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기출문제도 그런 식으로 다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수업 방식 다시 보여드리면 먼저 이론 정리를 기본반처럼 자세하게 한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때 책은 엔딩이라는 요약서로 나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빠르다. 그리고 곧바로 그 관련 문제를 풀 거예요. 곧바로 관련 문제를 푸는데 객관세법 10년치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 이 유형이 많이 나왔고 이 유형에서 실수 포인트는 이거고 이게 뭔가 출제 경향을 많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작업이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책도 엔딩의 목차랑 엔딩의 그 기본 요약서예요. 엔딩의 목차랑 객관식 목차랑 일부러 맞췄어요. 이번에 다. 그래서 이론서 보고 객관식 풀 때 아, 객관식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보면은 바로 엔딩에 찾아가시면 되겠죠. 아, 납세 의무자를 푸는데 내가 뭘 몰랐다. 바로 엔딩에 납세 의무자를 좀 찾아봐야겠구나. 이렇게 유기성 있게 왔다 갔다 잘 하기 위해서 목차를 일부러 다 맞췄어요. 그리고 실제 빈도수를 적어놔서 수험생이 그래도 다 하면 좋겠으나 그래도 좀 뭔가 선택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좀 전략을 가질 때 아, 이 문제는 빈도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해야겠구나. 빈도수가 많이 주제부터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수를 좀 다 정해놨고, 그리고 유형이 이론형인지 계산형인지도 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엔딩의 그 한 구성인데 부가치세 사업장이라는 논제예요. 그래서 사업장 이렇게 표형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책이 좀 얇다요. 그리고 관련 객관식 문제도 보시면 제일 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사업장 납세지라는 주제에 그 관련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회계사 실제 14년 기출인데 그 회계사 14년 기출에 정답만 일단 확인하면 5번이었어요.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에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였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의 원칙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에 각 사업장 납부 원칙이 부가세 원칙이어서 부동산 소재지인데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납세 편의를 두고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딱 한 번만 해라 라는 특례를 좀 두고 있다 해요.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실 때는 여러 번 푸시면 기출문제가 거의 외워질 정도로 답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단계는 아, 그럼 이 문제가 X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5문장은 X, X는 5문장,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다 이제 응용한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푸는 훈련을 기르셔야 돼요. 그런 훈련하는 방법도 객관세법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달리했을 때 풀어보시오. 이런 것도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 계산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 게 단서 지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보기 1, 2, 3, 4, 5에 다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실제 기출 교수님이 출제하실 때 1번을 자기 좋아하는 숫자,
2번은 따님 생일, 뭐 3번은 아드님 생일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1번은 무슨 자료를 고려했을 때 정답, 2번은 어떤 자료를 빼먹었을 때 정답, 이렇게 근거를 다 적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럼 그 근거를 알면 실수할 일이 없다요. 틀리는 원인과 틀릴 이유를 알면 틀릴 일이 없다요. 근데 저는 최근까지 가장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틀려봤어요, 문제를. 많이 틀려본 사람만이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기 지문에 왜 오답이 나온지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년도 기출문제도 보시면 부가세에서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5번에 아까는 부동산의 사업장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는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라고 나왔죠. 그때는 업무 총괄하는 장소인데 아까 14년 기출문제의 오답이랑 거꾸로 이제 크로스가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라고 5번이 틀렸다. 그렇게 기출문제 세법도 1차까지는 말 문제가 30문제고 계산형이 10문제예요. 그렇다고 뭐 계산형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 2차에서는 계산만 나오는 세무회계가 100점으로 출제되죠. 그래서 2차 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계산은 가져가되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좀 후순위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나는 계산은 버리고 이로만 할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산형을 버리시면 많은 이론형까지도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형이 꼭 다 계산형으로 안 나오고 계산형과 관련된 문제가 이론형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계산형을 버리는 순간 상당 부분의 이론형도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법 이후 일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월부터 3월에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스파르타를 진행하고 이제 1월부터 2월에 객관세법에서 안 했던 국기, 국징, 조처, 국조법 1차의 이제 전략 과목이죠. 이게 이제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게 다 말문제고 이론형이기 때문에 이 12문제 중에서 8, 9문제를 꼭 맞추셔야지 세법 과락을 일단 면할 수 있다요. 근데 이 주제는 다 합쳐서 이 4과목을 다 합쳐봤자 부가세도 안 돼요. 많이 쳐줘야 부가세 정도예요. 양이 부가세 정도밖에 안 되고 부가세보다 내용이 쉬워요. 다 법령 암기 위주의 이론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학원이 이렇게 뒤늦게 좀 막판에 해서 막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국징, 조처, 국조는 심지어 2차에 안 나와요. 그냥 1차에 외우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다. 근데 국기법만큼은 2차에 세법하게 20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1차에도 5문제. 그래서 국기법은 좀 탄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월 말부터 3월 초에는 개정세법을 진행할 거예요. 왜냐면 이때 드디어 세법 개정안이 공표가 되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공표 바로 한 일주일 후에 정리를 해서 개정세법 특강을 하고 그다음 여기 밑에 안 적혀져 있지만 이때 이제 타시험 기출문제 최근 2년을 묶은 것들을 한 길어야 3일 정도로 타시험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아 이게 트렌디한 주제였구나. 세무사 시험에도 나올 수 있구나. 실제 2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세법 목표는 60점 이상이에요. 제 목표는 무조건 최소 점수가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그리고 당일 혜택 당일 혜택은 그 관계자분이 좀 설명드릴게요. 객관세법 때 뵐게요.